저기요, 나 돈 있는데 이 돈이면 밥 먹을 수 있겠어? 노인이 내민 손바닥 위에는 장난감 가짜 돈이 놓여 있었습니다. 늦은 밤 낡고 해진 외투를 걸친 채 가게로 들어온 노인이었어요. 여자는 그것이 가짜 돈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자신도 빠듯한 처지였지만 잠깐 그 손바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어서 들어오세요. 가장 따뜻한 자리로 노인을 안내하고 고기를 넉넉히 얹은 국밥 한 그릇을 정성껏 내왔습니다. 그날 그 작고 소박한 진심이 자신을 버린 사람들 앞에 다시 서게 만들 줄은 그 여자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고마운 마음을 담아 그쪽으로 큰절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어떤 날들은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벽돌 한 장이 빠지는 게 아니라 쌓아온 모든 것이 동시에 허물어지는 그런 날이 있거든요. 지수에게는 그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전화를 받은 건 이른 아침이었어요. 평생 일궈온 회사가 산업 스파이의 배신으로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고 그 충격이 고스란히 뇌출혈로 이어진 거였습니다. 지수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 온갖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아버지의 얼굴은 낯빛으로 창백했습니다. 지수는 유리에 이마를 기댄 채 두 눈을 질끈 감았어요. 남편 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신호음만 길게 울리다 끊어졌어요. 간신히 연결된 전화기 너머로 상철은 낮고 귀찮다는 듯한 목소리로 지금 회의 중이야라고만 하고는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지수는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또 끊겼습니다. 10번이 넘도록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짧은 통화 거절 신호뿐이었어요. 지수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링거줄이 연결된 아버지의 손등을 바라보며 언제쯤 상철이 올까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도 3시가 되어도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오는 시간이 되어도 상철의 발소리는 끝내 들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낮 비서에게 연락처를 받아 투자자와 회의 중이라는 호텔로 찾아갔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어요. 복도 끝 레스토랑 문이 열리면서 안쪽이 보였습니다. 상철이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었고 상철의 손은 그 여자의 손 위에 자연스럽게 얹혀 있었어요. 지수의 발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귀 안에서 윙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어젯밤을 뜬 눈으로 세우고 달려온 병원 복도가 10번 넘게 걸었다 끊긴 전화들이 아버지의 창백한 손등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며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상철은 지수를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리며 야,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세요. 당신이 와야 해요라고 겨우 말을 꺼냈어요. 상철은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여자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지수가 병원과 집을 오가며 눈코 뜰 새 없이 지내는 동안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상철과 긴 이야기를 나누더니 어느 저녁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지수를 불렀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지수야, 우리도 참 미안하다만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망한 집안에 우리 집안 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면 어떡하니? 친정 빚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도 모르는데. 시어머니는 말을 이으며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더 엮이기 전에 정리하는 게 서로한테 낫지 않겠니? 지수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그 침대 발치에서 밤을 새우다 온 며느리한테 건네는 말이 고작 이것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더니 서서히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눈물을 삼켰어요. 이 자리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상철은 이미 각오한 얼굴이었습니다. 소파 끝에 비스듬히 앉아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어냈어요. 지수야, 어차피 우리 사이도 다 알잖아. 억지로 끌고 가봐야 너도 나도 힘들어.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자. 봉투 안에는 이미 작성된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언제 준비한 건지 서류는 반듯하게 접힌 채로 도장 찍을 자리에 형광펜으로 표시까지 되어 있었어요. 이건 위자료야. 300만 원. 박하다는 거 알지만 우리도 여유가 없어. 상철은 서류 옆에 봉투 하나를 더 올려놓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봉투를 바라보며 한참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5년이었습니다. 시댁 어른들 밥상 차리고 명절마다 온종일 부엌에 서고 상철 뒷바라지하며 버텨온 5년이 고작 이 봉투 하나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지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앞에서만큼은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펜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도장을 찍고 서명란에 이름 석자를 눌러 썼습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멈췄어요. 그냥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것처럼 아무 감각도 없었습니다. 지수는 위자료 봉투를 집어들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어머니도 상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수는 집을 나왔어요. 5년을 살았던 집의 현관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손에는 서둘러 챙긴 작은 가방 하나와 위자료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그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뚝뚝 떨어졌어요. 시장 골목 어귀에 오래된 여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루 3만 원짜리 방이었어요.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에 낡은 침대와 작은 TV가 전부였지만 지수는 그 방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아침이면 병원에 가서 아버지 손을 잡고 낮이면 여관방에 돌아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어요. 잠이 오지 않아 가방을 뒤적이다 손에 잡히는 게 있었습니다. 낡고 너덜너덜한 공책 한 권이었어요. 돌아가신 엄마가 남긴 국밥 레시피 수첩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엄마의 글씨로 작게 이름이 적혀 있었고 안쪽 페이지마다 손때가 까맣게 벤 글씨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중간중간 번지거나 지워진 부분도 있었지만 지수는 어린 시절부터 그 레시피를 옆에서 보며 자랐기에 흐릿한 글씨 사이사이를 기억으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지수는 수첩을 품에 꼭 안았어요. 엄마 냄새가 날 것만 같아서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일어서는 느낌이 들었어요. 두려움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아주 작지만 단단한 무언가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지수는 시장 골목을 걸었어요.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골목 끝에 허름한 가게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창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월세 30만 원, 보증금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가게 안을 들여다봤어요. 테이블 2개에 의자 몇 개, 낡은 가스레인지와 때 탄 주방이 전부였습니다. 전 재산 300만 원이 든 봉투를 손에 쥔 채 지수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걸 쓰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으면 더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지수는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첫 달 월세를 내고 남은 돈으로 사고를 사고 대파를 사고 그릇 몇 개를 샀습니다. 낡은 가스레인지에 솥을 올리고 처음으로 육수를 끓이던 날 뚜껑을 열자 피어오른 김 속에서 엄마의 냄새가 났어요. 지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냄새 앞에서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낡은 간판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처음으로 가게 문을 여는 아침, 지수는 그 간판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아빠는 누가 지키나. 그 한마디가 이후로도 새벽마다 지수를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는 말이 되었어요. 시장 상인들은 처음에 지수를 경계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혼자 왜 이런 험한 일을 하냐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왔고 지나가다 힐끔거리는 눈초리와 수군거리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육수 냄비를 젓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무시당하는 것보다 무너지는 게 더 두려웠으니까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거운 육수 솥을 나르는 거였어요. 성인 남자도 힘겨워할 만큼 묵직한 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더니 나중에는 물집이 터지고 굳은 살이 생겼어요. 손마디가 점점 굵어지고 손끝이 트기 시작했지만 지수는 그 굳은 살을 내려다보며 아직 살아있다는 걸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에 병원에 들렀어요. 하얀 침대에 누운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나지막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빠, 나 열심히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아버지의 손은 여전히 온기가 없었지만 지수는 그 손을 오래오래 놓지 않았어요.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미세한 체온 하나가 그날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날이면 지수는 빈 식당 한 구석에 혼자 앉아 찬물에 밥을 말아 먹었어요. 텅 빈 의자들이 나란히 놓인 가게. 안에서 혼자 숟가락질을 하다 보면 목이 메어 제대로 삼켜지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자주 상철이 나타났어요. 형광펜으로 표시된 도장 자리를 가리키며 서류를 밀어내는 상철, 차가운 얼굴로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상철. 지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나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손님이 뜸한 시간, 지수는 빈 국자를 내려놓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텅 빈 식당에 찬바람이 스며들어 발끝을 시리게 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적막한 가게 안으로 인생의 커다란 인연이 걸어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게 문이 삐걱하며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낡고 해진 외투를 걸친 노인 한 명이 문지방을 조심스럽게 넘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가게 안으로 들어서면서도 선뜻 발을 내딛지 못하고 문지방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어요. 낡은 외투 소매가 손등까지 내려와 있었고 목 언저리에 감긴 목도리는 한쪽이 풀려 삐죽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머리칼은 희끗희끗하게 새어 있었고 볼은 바깥 찬바람에 발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누가 봐도 꽤 오래 걸어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들자 노인과 눈이 마주쳤어요. 노인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배고픈데요. 밥 먹을 수 있어요? 그러더니 이내 무언가 생각난 듯 외투 안쪽 주머니를 손으로 더듬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뒤적이다
무언가를 꼭 쥐고는 손을 쭉 내밀었습니다. 나 돈 있어요. 여기. 그 손바닥 위에는 지폐 모양의 종이가 몇 장 얹혀 있었어요. 노인은 그것을 내보이며 아이처럼 해맑게 웃었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값을 치를 수 있다는 걸 먼저 보여주고 싶었던 거겠지요. 지수는 손을 뻗어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촉이 이상했어요. 얇고 가볍고 진짜 지폐가 주는 묵직함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여 들여다보니 장난감 돈이었어요. 아이들 소꿉놀이 세트에서 나올 법한 크기와 색깔은 진짜와 비슷하게 만들어졌지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가짜 지폐였습니다. 지수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아주 잠깐 고민이 스쳤습니다. 가짜 돈이라고 말씀드려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하나? 그런데 고개를 들어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그 고민이 스르르 녹아버렸어요. 노인은 지수가 돈을 받아든 것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눈에 그 어떤 의심도 없이 그냥 오롯이 기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저 눈빛 앞에서 가짜라는 말을 꺼내는 건 너무 가혹한 일 같았습니다. 그럼요, 들어오세요. 지수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어르신. 지수는 주방 열기가 은근하게 닿는 안쪽 구석 자리, 가장 따뜻한 자리로 노인을 안내했습니다. 노인은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어요.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주방으로 들어가 육수를 떠올리고 밥을 말고 고기를 넉넉하게 얹었어요. 늦은 밤까지 걸어온 것 같은 노인이 마음에 걸려 반찬도 한두 가지 더 챙겼습니다. 뚝배기 안에서 국물이 보글보글 끓으며 김이 피어올랐어요. 지수는 그 그릇을 조심스럽게 노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어르신. 노인은 두 손으로 뚝배기를 감싸쥐더니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게 느껴지는 모양이었어요. 잠시 후 눈을 뜨며 국물을 한 숟가락 떠 입에 넣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네. 진짜 맛있어요. 거창한 표현이 아니었지만 그 한마디가 지수의 가슴 어딘가를 조용히 건드렸어요. 노인은 국밥을 먹으면서 이따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 않았는데 귀를 기울이니 아들 이야기였어요. 지수는 주방 안에서 설거지를 하다 손을 멈췄습니다. 이 돈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나한테 준 용돈이에요. 노인이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까 내밀었던 그 장난감 돈을 다시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는 눈빛이 얼마나 다정했는지 지수는 주방 너머에서 그 모습을 보며 괜히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값진 용돈을 받으셨네요, 어르신. 지수가 말했어요. 그럼요. 노인이 자랑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따 집에 갈 때 우리 아들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도 사가지고 갈 거예요. 우리 아들 바나나 우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노인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그 웃음이 어찌나 순수한지 보는 사람도 덩달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저 장난감 돈을 들고 다른 가게에 가셨다가 면박이라도 당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스쳤습니다. 슈퍼에서 바나나 우유를 집어들고 저 돈을 내밀었을 때 누군가가 차갑게 돌려보내는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지수는 조용히 자신의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손에 쥐었어요. 국밥 그릇을 치우는 척 노인 곁으로 다가간 지수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돈을 너무 많이 주셔서요. 거스름 돈이 있어요. 그러면서 접어든 10,000원짜리를 노인의 외투 주머니에 살며시 넣어드렸어요. 이따 이걸로 바나나 우유 사가지고 가세요. 노인은 주머니를 손으로 눌러보더니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 진짜요? 목소리에 아이 같은 설렘이 실렸어요. 그럼 이따 꼭 사가지고 가야겠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노인은 다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맑아서 지수는 가슴 한쪽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어요. 마음이 너무 예쁜 효자 아들을 두셨네요. 지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노인은 그 말에 눈가를 살짝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밥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노인의 몸짓은 느리고 조심스러웠지만 표정은 아까보다 훨씬 환해져 있었습니다. 지수가 풀어진 목도리를 여며들이자 노인은 지수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어요. 고맙네, 아가씨. 진짜 맛있었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손을 쥐는 힘이 따뜻했어요. 어르신, 조심히 들어가세요. 지수가 문 앞에서 배웅했습니다. 노인은 문을 나서며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수도 따라 웃었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지수는 자신이 오랜만에 진짜로 웃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뭔가 따뜻한 것이 찰랑거리는 느낌이었어요. 오래 잊고 있던 감각이었습니다. 노인의 뒷모습이 골목 어귀로 사라지는 걸 바라보다가 지수는 눈물을 훔쳤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저 노인처럼 어딘가를 걸어다니며 바나나 우유를 사가는 아버지를 보고 싶었어요. 지수는 입술을 꼭 깨물고 주방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저물었습니다. 그날 밤 대저택 안은 조용했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은은한 조명만 켜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잘 다듬어진 정원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집안 어느 구석 하나 허술한 곳 없이 단정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지만 그 넓이가 오히려 사람 하나가 혼자 앉아 있기에는 너무 크고 쓸쓸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노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대기하고 있던 비서 2명이 재빨리 다가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으며 외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노인, 아니 준택은 외투를 건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굴에는 아직 그 골목 국밥집에서 묻혀온 것 같은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준택이 치매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건 반년 전이었어요. 처음에는 가끔 날짜를 헷갈리는 정도였는데 어느 날부터 홀로 집을 나가 한참 뒤에야 돌아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디를 다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어요. 가족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준택은 외출을 막는 것만큼은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결국 비서진이 내놓은 방법이 단추 카메라였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외투 단추와 구분이 가지 않을 만큼 작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카메라였는데 준택이 나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거였습니다. 비서가 노트북을 열고 오늘 촬영된 영상을 재생했어요. 준택은 소파에 앉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골목길을 걷는 장면이 흔들리며 이어지다가 작은 국밥집 유리문이 나타났어요. 문이 열리고 카메라가 안으로 들어가자 화면에 지수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준택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화면 속 지수는 손에 들린 장난감 돈을 바라보며 잠깐 굳어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지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가짜라는 걸 알아챈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든 지수는 환하게 웃으며 그럼요, 들어오세요라고 말했어요.
준택은 그 장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국밥이 나오는 장면, 가장 따뜻한 자리로 안내받는 장면, 그리고 지수가 거스름돈이라며 자신의 10,000원짜리를 꺼내 주머니에 넣어주는 장면. 화면은 흔들리고 각도도 일정하지 않았지만 지수의 표정만큼은 또렷하게 담겨 있었어요. 꾸밈이 없었습니다. 계산도 없었어요. 그냥 눈앞에 노인이 다른 곳에서 상처받을까봐 걱정하는 아주 솔직하고 따뜻한 얼굴이었습니다. 준택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외로웠어요. 회장이라는 자리에 앉은 날부터 준택의 주변에는 늘 사람이 넘쳤지만 그 사람들 중 누구도 준택을 그냥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악수를 건네는 손마다 뭔가를 바라는 마음이 실려 있었고 웃음 뒤에는 언제나 계산이 깔려 있었어요. 회장님이라는 두 글자가 붙는 순간 사람들은 준택의 말 한마디에 지나치게 웃고 준택의 표정 하나에 지나치게 긴장했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일이 준택에게는 오래전부터 필요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화면 속 저 아가씨는 달랐습니다. 준택이 재벌 회장인지 어느 집 할아버지인지 전혀 몰랐을 거예요. 낡은 외투를 걸친 기억 흐릿한 노인 하나가 장난감 돈을 내밀었을 뿐인데 면박 한 번 주지 않고 눈치 한 번 주지 않고 그냥 웃으며 받아들었습니다. 국밥을 내올 때도 거스름 돈을 챙겨드릴 때도 목도리를 여며드릴 때도 그 얼굴에는 오직 눈앞에 노인 한 사람을 향한 마음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냥 사람이 사람한테 건네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이따 이걸로 바나나 우유 사가지고 가세요. 화면 속 지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준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면서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비서들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시선을 낮췄어요. 한참 뒤 영상이 끝나고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준택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가씨가 누군지 알아봐. 비서는 이튿날 아침 조사 결과를 들고 왔어요. 보고서에는 지수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그녀의 내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를 이어가는 동안 준택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어요.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당하고 위자료 300만 원을 전 재산으로 쥔 채 집을 나왔다는 대목에서 준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친정아버지 이름이 나오는 순간 준택은 손으로 보고서를 덮었어요. 오래된 이름이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인연이었어요. 젊은 시절 준택과 함께 사업을 일궜던 동료였고 준택이 사업을 키우는데 누구보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산업 스파이의 배신으로 회사를 잃고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는 것, 그리고 그 딸이 시장 골목에서 혼자 국밥집을 하고 있다는 것. 준택은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저릿하게 쑤셔 올라왔어요. 그날부터 준택은 다시 그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재벌 회장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낡은 외투에 털모자를 눌러쓰고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지수는 준택을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어요. 목소리에 진심 어린 반가움이 담겨 있었어요. 준택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수는 준택이 이를 드러내기 힘들어 보인다는 걸 눈치채고 고기를 잘게 썰어내왔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챙겨주는 그 손길이 준택은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좋은 쪽으로요. 50년 가까이 살아오는 동안 누군가가 자신을 이렇게 살펴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회장님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눈앞에 앉은 사람이 밥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챙겨주는 것. 그 소박한 마음이 준택에게는 오히려 낯설고 귀했습니다. 그렇게 준택은 며칠에 한 번씩 국밥집을 찾았어요. 지수와 국밥을 나눠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준택 자신에게도 위안이 되고 있었습니다. 넓은 저택에서는 느낄 수 없는 온기가 이 작고 허름한 가게 안에는 있었어요. 지수는 준택을 그냥 기억이 조금 흐릿한 동네 노인으로 알았습니다. 어쩐지 마음이 가는 어르신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상 어디서도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들을 준택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받던 날 이야기, 위자료 봉투를 손에 쥐고 집을 나오던 날 이야기, 여간방에서 엄마의 레시피 수첩을 꺼내 들던 새벽 이야기. 준택은 그 이야기들을 말없이 들어줬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은 국물을 한 모금 마시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준택은 속으로 많은 것을 삼켰어요. 지수 아버지와의 오래된 인연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지금 당장 모든 걸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꾹꾹 눌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 아이 곁에 머물며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자리를 뜨려다가게 한쪽 벽에 걸린 작은 액자 하나가 준택의 눈에 들어왔어요. 액자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활짝 웃으며 서 있었고 그 옆에 어린 지수가 아버지 팔에 매달려 함께 웃고 있었어요. 준택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액자 속 남자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틀림없는 그 얼굴이었어요. 준택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입술이 천천히 굳었어요. 그러더니 아주 조용하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지수는 주방에서 그릇을 닦느라 그 말을 듣지 못했어요. 준택은 다시 걸음을 옮겨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골목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준택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호가 처음 그 사실을 안 건 비서에게서 걸려온 전화 때문이었어요. 회장님이 요즘 들어 부쩍 자주, 그것도 혼자 시장 골목 쪽으로 나가신다는 거였습니다. 치매 증세가 있으신 아버지가 사람 많은 시장 골목을 혼자 걸어 다닌다는 말에 민호는 그날 오후 하던 일을 멈추고 차를 몰았어요. 시장 입구에 차를 세우고 골목 안으로 들어서자 낯선 냄새가 코끝을 건드렸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채소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풍겨오는 구수한 육수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민호는 아버지를 찾아 골목을 두리번거리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좌판 사이사이를 지나고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저 앞에 허름한 국밥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가게 안에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들어가려던 발이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맞은편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들고 있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민호는 눈을 가늘게 뜨며 유리창 너머를 다시 바라봤어요.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얼굴이었어요. 대학 시절 내내 멀리서만 바라보던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못하고 가슴에 혼자 묻어두었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졸업 후 행방을 알 수 없어 그냥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 하고 접어두었던 이름이었어요. 지수였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어요. 지수는 아버지 앞에 반찬을 챙겨 놓으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대학 시절의 그 환하고 가벼운 웃음이 아니라 무언가를 많이 겪은 사람 특유의 조용하고 단단한 웃음이었습니다.
앞치마 너머로 보이는 손은 거칠어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대충 묶인 채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호의 눈에는 그 모습이 예전보다 더 깊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와 지수가 이미 아는 사이라는 것을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가 길을 잃고 우연히 들어간 가게에서 밥을 드시고 있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민호는 골목 어귀에 기대어 아버지가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한참 뒤 아버지가 가게 문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얼른 모자를 눌러쓰고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민호는 다시 국밥집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지수는 아버지가 앉았던 자리를 치우며 뒷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민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골목 어귀 편의점에서 캔커피를 하나 사들고 가게 건너편 계단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본인도 잘 몰랐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이튿날 민호는 퇴근 후 옷을 갈아입지 않은 채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정장 차림이 시장 골목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건 알았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수가 주방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수는 손님을 맞는 익숙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어요. 그런데 민호는 자리에 앉지 않고 카운터 앞에 서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는 주문을 받으려다 민호의 시선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눈을 마주쳤어요. 지수 선배. 지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낯선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한 얼굴이었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웃었어요. 저예요, 선배. 민호요. 강민호.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살짝 벌어지더니 민호야? 하는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는 잠깐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어색하게 웃으며 아이고 어쩐 일이야. 여기까지 하며 수건으로 손을 닦았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어색함보다 반가움이 더 컸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 문이 한산해진 저녁 시간 마주 앉아 오래된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호는 근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고 했습니다.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말은 꺼내지 않았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지금 이 자리의 온도가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지수가 자신을 강민호라는 사람이 아니라 재벌 3세로 바라보게 될 것 같아서 민호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 남기로 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이혼을 했다는 것,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것만 짧게 꺼내고는 금세 화제를 돌렸습니다. 민호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수가 짧게 내뱉은 그 몇 마디 안에 얼마나 많은 무게가 담겨 있는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는 매일 저녁 국밥집에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손님으로 왔다가 어느 날부터는 정장 상의를 벗어 의자에 걸치고 주방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지수는 너 같은 총각이 왜 여기서 고생이냐, 그냥 앉아있어라며 말렸지만 민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쌓인 그릇을 끌어당겨 설거지를 시작하고 배달 온 재료를 날라다 쌓고 손님 상이 끝나면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했어요.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지수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저 설거지 좋아해요. 민호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수는 잠깐 민호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어요. 오랜만에 배 쪽에서부터 올라오는 웃음이었습니다. 민호의 밝은 에너지가 작은 국밥집 안을 조금씩 다른 공기로 채워가고 있었어요. 혼자였을 때는 무겁게만 느껴지던 일들이 민호가 옆에 있으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수가 가게 문을 닫은 뒤 병원으로 가려고 가방을 챙기자 민호가 자연스럽게 옆에 섰어요. 저도 같이 가도 돼요? 지수는 잠깐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지수 손에 들린 가방을 건네받아 자신의 어깨에 걸쳤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당연한 듯이 걸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나란히 걷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어요. 민호는 지수가 중환자실 앞 유리창에 이마를 기대고 서 있는 동안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지수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짧게 말을 건네는 모습을 보며 민호는 시선을 낮췄어요. 지켜보는 것이 미안할 것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민호는 편의점에 들러 바나나 우유를 2개 샀어요. 하나를 지수에게 건네자 지수는 그것을 받아들고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민호가 물었어요. 아니, 그냥 아는 분이 이거 좋아하셔서. 지수가 작게 웃으며 우유 빨대를 꽂았습니다. 준택 할아버지 생각이 난 거겠지요. 민호가 바나나 우유를 건네준 것과 준택 할아버지가 연결된다는 건 지수로서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그 무렵부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착한 지수 씨한테 성실한 총각 하나 꼬였다며 흐뭇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반찬 가게 아주머니는 지수한테 총각 눈빛이 예사 눈빛이 아니다라며 귀띔을 해주기도 했어요. 지수는 그때마다 그냥 후배예요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혼자 가게 정리를 하다 민호 생각이 날 때면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다시 믿어봐도 될까 하는 생각이 스치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상철에게 짓밟힌 뒤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몹시 두렵고 피곤한 일이 되어버렸는데 민호 앞에서는 그 두려움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처럼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지수에게는 오히려 낯설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민호는 그 모든 것을 혼자 담아두고 있었어요. 지수 옆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병원 복도를 나란히 걸으면서도 바나나 우유를 건네면서도 마음속에 쌓이는 것들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지수가 이미 인연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 인연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는 더더욱 몰랐어요. 그냥 혼자 조용히 지수 곁에서 사랑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지수가 가게 불을 끄자 민호가 셔터를 내려주겠다며 가게 문 앞에 섰습니다. 철컹하는 소리와 함께 셔터가 내려오고 골목에는 두 사람만 남았어요. 민호는 셔터 앞에 서서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지수가 가방을 고쳐 매며 고마워 들어가라고 말하려던 순간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선배, 나 선배 좋아해요. 골목바람이 잠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가방 끈을 쥔 채 굳었어요. 골목바람이 지수의 머리카락을 살짝 건드리며 지나갔어요. 지수는 가방 끈을 쥔 채 한참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그 침묵을 깨지 않고 그냥 기다렸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재촉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거기 서서 지수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봤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민호의 얼굴은 조용하고 진지했습니다. 꾸민 게 없었어요. 잘 보이려고 다듬은 말이 아니라 그냥 더 이상 담아두기가 어려워서 꺼낸 말처럼 들렸어요. 지수는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민호야, 나는 이혼한 사람이야. 지수가 낮게 말했어요. 알아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 많아. 선배가 좋아요. 민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지만 그 흔들림이 반가운 건지 두려운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수는 결국 오늘은 그냥 들어가라는 말만 남기고 골목을 걸었어요. 민호는 지수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흘렀어요. 민호는 고백을 한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어김없이 국밥집에 나타났습니다. 달라진 게 없었어요. 정장 상의를 벗어 의자에 걸치고 주방으로 들어와 그릇을 닦고 손님 상을 치우고 재료를 날랐습니다. 지수가 어색해할까봐 고백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이전과 똑같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 태도가 오히려 지수를 더 흔들었어요. 민호는 어느 날 저녁 마음을 다잡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준택은 서재에서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민호가 들어서는 걸 보고 안경을 내렸어요. 민호는 소파에 앉아 잠시 뜸을 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준택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천천히 민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데?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 무언가가 일렁였어요. 민호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준택 앞에 내밀었습니다. 지수가 가게 앞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준택은 그 사진을 받아들고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화면 속 얼굴은 틀림없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제도, 어제도 국밥집에서 자신에게 고기를 잘게 썰어내주던 바로 그 얼굴이었어요. 준택은 한참을 사진을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민호에게 돌려줬습니다. 이 사람이랑 어떻게 만났어? 민호는 대학 선배라는 것, 시장 골목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준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속으로는 웃음이 차올랐습니다. 자신이 매일 국밥을 먹으러 가는 그 가게에 아들도 매일 드나들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둘이 이미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었다는 것. 세상에 이런 인연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준택은 그 사실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 국밥집 단골 할아버지라는 것을 민호가 알게 되는 순간 지수도 덩달아 알게 될 테고, 그러면 지금 이 소박하고 따뜻한 시간들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잠깐 말을 멈추더니 머뭇거렸습니다. 아버지, 사실 이 사람 한번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람이에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준택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짧게 되물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준택이 천천히 물었어요. 저는 그 사람이 좋은 거지, 그 사람의 과거가 싫은 게 아니에요. 민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택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다가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더니 민호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잘해봐.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가벼운 게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가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 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안도감과 함께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습니다. 준택이 반대하지 않는 게 국밥집 인연 때문이라는 건 민호로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준택은 이튿날 어김없이 시장 골목을 걸어 국밥집 문을 밀었습니다. 지수는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르신, 오늘도 오셨어요. 준택은 자리에 앉으며 지수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며칠 새 표정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뭔가를 고민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국밥을 먹으면서 준택이 슬쩍 물었어요. 요즘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달라 보이는데. 지수는 그릇을 닦다가 손을 멈추며 웃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 생겼어요. 후배인데.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낮아졌어요. 준택은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에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을 잇다가 멈추더니 앞치마 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괜찮은 사람인데 제 처지 때문에 만나는 게 꺼려져요. 저 같은 사람을 왜 좋아하나 싶기도 하고 또 혹시라도 나중에 상처받을까봐 겁도 나고요. 준택은 잠시 지수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국밥 그릇을 내려놓고 지수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지수 씨, 사람 마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수 씨만 사랑하면 된 거지. 지수 씨 과거가 뭐가 중요해요?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지수는 준택을 바라봤습니다. 지수 씨처럼 고운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라면 제대로 된 사람은 다 알아봐요. 겁내지 말아요. 준택이 말을 이었어요. 그러면서 주름진 손을 뻗어 지수의 손을 잠깐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지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이 할아버지는 항상 이랬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는데도 꼭 필요한 말만 골라서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가슴 깊이 박히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수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민호가 가게에 오면 이전보다 자연스럽게 웃었고 함께 가게 문을 닫은 뒤 골목을 걸을 때 어색하게 거리를 두던 것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민호는 그 변화를 느끼면서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지수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느 저녁 지수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민호야, 우리 그냥 만나볼까? 민호는 그릇을 닦다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수를 돌아보며 웃었어요. 잠시 후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근데 선배, 어떻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이 망설이는 것 같았는데. 지수는 잠깐 웃으며 앞치마 끈을 만지작거렸어요. 나한테 인생 선배님이 한 분 계시거든. 그분 말씀 듣고 용기 낸 거야. 말투는 가볍게 꺼냈지만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인생 선배님이요? 민호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응, 여기 자주 오시는 어르신인데. 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 말씀 아닌 것 같아도 꼭 필요한 말만 해주시거든. 나한테는 좀 특별한 분이야. 민호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인생 선배님이 누구인지는 물어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설마 자신의 아버지일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준택은 며칠 뒤 국밥집을 찾았다가 민호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골목 너머로 발견했어요. 준택은 가게 안으로 들어서지 않고 유리창 너머로 잠깐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정장 소매를 걷어붙인 채 열심히 그릇을 닦고 있었고 지수는 그 옆에서 국자를 저으며 뭔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택은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웃었어요. 저 자식 제대로 빠졌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몸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도 될 것 같았어요. 저 안에 따뜻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지수는 민호를 평범한 월급쟁이 직장인으로 알았습니다. 재벌 그룹 후계자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지수가 우리 둘이 열심히 벌면 되지 뭐라고 말하자 민호는 잠깐 굳었다가 그렇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민호의 가슴 안쪽에 미안함과 따뜻함이 동시에 차올랐어요. 언제가 됐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오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이대로이고 싶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평온한 날들이란 언제나 그렇듯 예고 없이 흔들리는 법이거든요. 어느 오후 가게 앞 골목 저편에서 검은 차 한 대가 거칠게 멈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수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리는 사람들을 본 순간 지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전 남편 상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전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상철은 차 문을 열고 내리면서부터 이미 기세가 등등했어요. 손에는 담배를 들고 있었고 눈빛은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 전 시어머니가 내렸어요. 밍크 코트를 걸치고 머리를 올린 채 시장 골목을 훑어보는 눈초리가 이미 비웃음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달그락 소리를 내며 솥 위에 걸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머릿속으로 수없이 마주치는 상상을 해봤지만 막상 눈앞에 나타나자 온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상철은 가게 문을 거칠게 밀어 열었어요. 손잡이가 벽에 부딪히며 쾅 소리가 났습니다. 가게 안에 앉아있던 손님 2명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야, 지수야. 나왔다? 상철이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반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지수는 카운터 뒤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채 상철을 바라봤습니다. 여기는 왜 왔어요? 지수가 낮게 말했어요. 왜 오긴, 돈 받으러 왔지. 상철은 가게 안을 한 바퀴 둘러보며 콧방귀를 뀌었어요. 야, 장사 제법 하네. 병원비 낼 돈은 있고 전 서방님 줄 돈은 없어?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가게 문지방을 넘어서며 코를 틀어막는 신용을 했어요. 구질구질한 냄새. 그러더니 가게 안을 천천히 걸으며 손끝으로 테이블을 툭툭 건드렸습니다. 이런 데서 이러고 사는 거야? 쯧쯧. 혀를 차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어요. 손님들이 눈치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수는 손님들을 향해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손님들이 나가고 가게 안에는 지수와 상철, 전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무슨 돈을 달라는 거예요? 지수가 상철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무슨 돈이긴. 상철이 카운터 앞으로 다가오며 말했어요. 내가 지금 좀 급해. 너 이혼할 때 내가 위자료 줬잖아. 그거 좀 다시 주라고. 뻔뻔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지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위자료 300만 원을 인심 쓰듯 건네던 그 손이 이제와 다시 내달라고 하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드릴 돈 없어요. 나가주세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상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카운터 위에 놓인 물컵을 집어 바닥에 내던졌어요. 와장창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야, 지금 나한테 나가라고 했어? 어디서 배짱이야? 목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전 시어머니는 그 틈을 타각의 선반 위에 얹힌 그릇들을 손으로 쓸어버렸습니다. 그릇들이 바닥으로 쏟아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어요. 집안 말아먹은 것들이 어디서 이런 가게를 차려. 전 시어머니는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소란 소리를 듣고 골목 어귀에 있던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그 시선들을 오히려 반기는 듯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여러분, 이 여자 아세요? 친정이 부도난 데다가 이혼까지 한 여자예요. 남편을 얼마나 못 내조했으면 이혼을 당하겠어요.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골목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구경하던 상인들의 얼굴에 당혹스러움이 번졌어요. 지수는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 앞에 서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귀가 뜨거워지고 눈 안쪽이 따가워졌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낱낱이 털리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유리 조각을 줍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뒷문이 열렸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웠던 민호였어요. 상황을 한눈에 파악한 민호는 빠르게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지수 앞에 섰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상철은 민호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정장을 걸치고 있었지만 비싼 티를 내지 않는 수수한 차림이었어요. 상철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뭐야, 이 사람이 새 남자야? 야, 지수야, 어디서 이런 거지 같은 놈을 만났냐? 턱으로 민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전 시어머니도 가세했습니다. 집안 말아먹은 불길한 게 어디서 똑같이 가난한 것들끼리 잘도 만났다. 씩 웃으며 내뱉는 말이었어요. 민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상철 쪽으로 한 걸음 나서며 말했어요. 지금 당장 나가주시죠. 상철은 그 말이 우스웠는지 피식 웃으며 민호의 어깨를 밀치려 했습니다. 민호는 상철의 손목을 낚아채며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잡아냈어요. 상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거 나. 상철이 손목을 빼려 했지만 민호는 힘을 주지도 빼지도 않으며 그 자리에 버텼어요. 지수 씨한테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서슬이 있었습니다. 상철은 민호의 눈빛에서 뭔가를 느꼈는지 손목을 빼고 뒤로 물러섰어요. 상철은 씩씩거리며 지수를 가리켰습니다. 야, 웃기고 있어. 받은 돈을 내놓던지 가게 명의를 넘기던지 아니면 매일 와서 이 가게 박살낼 줄 알아. 한마디를 남기고 전 시어머니와 함께 가게를 나섰어요. 차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게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민호는 지수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지수는 유리 조각을 손에 쥔 채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고개가 숙여져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수 씨. 민호가 지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지수의 손에서 유리 조각을 조심스럽게 빼내더니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지수의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눈물이 턱끝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민호야. 나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하고.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런 말은 하지 마요. 민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민호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이 가게 조명을 받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한참 뒤 지수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호야, 우리 그만 만나자. 나랑 같이 있으면 너도 저런 일 계속 당해. 나는 그게 싫어. 민호는 지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싫어요. 짧게 대답했어요. 민호야, 놓지 않을 거예요. 민호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골목 밖에서는 상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는 지수의 손을 꼭 쥔 채 그 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날 밤 지수는 가게 문을 닫고 홀로 남았습니다. 민호를 돌려보내고 혼자 바닥을 쓸었어요. 깨진 그릇 조각을 모아 담고 쏟아진 반찬을 치우고 뒤집어진 테이블을 바로 세웠습니다. 몸이 기계처럼 움직이는 동안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가게 불을 끄고 쪼그려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낮에 사람들 앞에서 털린 이야기들이 귀 안에서 맴돌았어요. 친정이 부도났다는 것, 이혼을 당했다는 것. 지수 자신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남들 앞에서 그렇게 퍼뜨려지는 건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렀어요.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요? 가게 유리문 너머로 불빛이 하나 보였습니다. 누군가 골목 어귀에 서 있었어요. 민호였습니다. 돌려보냈는데도 거기 있었어요.
가게 문을 열고 나오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가게 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수와 눈이 마주치자 민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나 여기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수는 유리문에 이마를 기댔어요.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조금 다른 눈물이었어요. 상철이 다녀간 뒤로 며칠이 흘렀어요. 가게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깨진 그릇은 새 것으로 채워졌고 뒤집어졌던 테이블도 제자리를 찾았어요. 하지만 지수의 마음속에는 그날의 소란이 가라앉지 않고 여전히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털린 기억이 불쑥불쑥 떠올랐고 그럴 때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어요. 민호는 그런 지수 옆에서 여전히 한결같았습니다. 매일 저녁 가게에 나타나 설거지를 하고 재료를 나르고 문을 닫아줬어요. 지수가 말이 없는 날에는 민호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어요. 그 묵묵함이 때로는 말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선배, 우리 아버지가 선배를 한번 뵙고 싶어 하셔. 지수는 손을 멈추고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이? 목소리에 당혹감이 실렸어요. 응, 자리 한번 만들어도 되겠냐고 하시더라고. 그냥 편하게 뵙는 거야. 딱딱한 자리 아니에요. 민호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호텔 메인룸을 예약해 두었다는 말은 꺼내지 않았어요.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여러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어요. 이혼녀의 친정은 부도, 시장 골목에서 국밥집을 하는 여자. 어떤 부모가 이런 며느리감을 반기겠냐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퍼뜨리던 말들이 귓가에 다시 울렸어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선명한지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드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좀 어렵겠어, 민호야. 지수가 낮게 말했어요. 왜요? 이혼한 사람을 어떤 부모님이 환영하시겠어. 나 같은 사람을. 지수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민호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입술을 모았다가 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에요. 단호하게 말했지만 지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날 지수는 민호를 일찍 돌려보냈습니다. 혼자 가게 정리를 마치고 불을 끄는데 가슴이 무거웠어요. 두려운 건지 속상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상철과 전 시어머니가 남기고 간 상처가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지수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어요. 육수를 올리고 재료를 다듬으며 혼자 생각을 정리하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자꾸 같은 자리를 맴돌았어요. 오전 장사가 한산해질 무렵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준택이었어요. 털모자를 눌러쓰고 낡은 외투를 걸친 채 조심스럽게 들어서는 모습이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지수는 반갑게 맞이했지만 오늘은 웃음이 조금 어색하게 걸렸어요. 준택은 그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자리에 앉아 국밥을 받아든 준택은 한동안 말없이 국물을 떴어요. 지수가 카운터 뒤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골목바람에 간판이 살랑이는 걸 보면서도 눈에 들어오는 것 같지 않았어요. 무슨 일 있어요? 준택이 먼저 물었습니다. 지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카운터를 나와 준택 맞은편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더니 앞치마 끈을 두 손으로 잡고 낮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저 그냥 도망칠까요? 준택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지수를 바라봤어요. 도망이요? 되물었습니다. 지수는 민호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가 잡혔다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말을 하면서도 손이 앞치마 끈을 자꾸 당겼습니다. 이혼녀라는 것, 친정이 어렵다는 것, 시장 국밥집 주인이라는 것, 그 모든 것이 줄줄이 따라붙어 자신을 짓누르는 것 같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분수에 안 맞는 인연이었나 싶기도 하고요. 착하고 좋은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혼자 조용히 사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준택은 한동안 지수를 바라봤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 골목에서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육수 솥에서 보글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준택은 천천히 손을 뻗어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쥐는 힘이 단단했어요. 지수 씨,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준택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청년이 지수 씨를 진심으로 대하는 거 맞지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됐어요. 준택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수 씨 이혼한 게 지수 씨 잘못이에요? 친정이 어려워진 게 지수 씨 죄예요? 아니잖아요. 남들이 뭐라고 했건 간에 지수 씨가 어떤 사람인지는 지수 씨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수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지수 씨처럼 고운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라면 제대로 된 어른은 다 알아봐요. 겁내지 말아요. 당당하게 가요. 준택은 잡은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어요. 이 할아버지 앞에서는 왜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같기도 하고 오래된 친구 같기도 한 사람이었어요. 준택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외투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한참을 더듬더니 작은 것 하나를 꺼내 지수 앞에 내밀었어요. 조그맣고 소박한 머리핀이었습니다. 작은 꽃 모양이 달린 핀이었는데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갈하고 예뻤어요. 이거 꽂고 가요. 준택이 말했습니다. 지수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할아버지, 이게 어디서 났어요? 시장 돌다가 하나 샀어요. 지수 씨 생각이 나서 준택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수는 머리핀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어요. 치매 기운이 있으신 분이 시장을 돌다가 이걸 골라서 챙겨두셨다는 게 코끝을 시큰하게 했습니다. 화려한 선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핀 하나에 담긴 마음이 어떤 큰 선물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정신도 없으실 텐데 언제 이런 걸? 지수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괜찮아요. 꼭 꽂고 가요. 준택은 그 말을 남기고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지수는 핀을 손에 꼭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돌아가신 엄마가 떠올랐습니다. 엄마도 이렇게 작고 소박한 것들로 지수를 챙겨주던 사람이었어요. 엄마 생각을 하던 지수는 눈물을 훔치며 혼자 작게 중얼거렸어요. 나도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상견례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수는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병원으로 향했어요. 중환자실 앞에 서서 유리창 너머 아버지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의식은 여전히 없었어요. 지수는 유리에 손을 얹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오늘 중요한 자리가. 잘 다녀올게.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지만 지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있었어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지수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준택 할아버지가 준 머리핀을 집어들었어요. 거울을 보며 천천히 정성스럽게 꽂았습니다. 작은 꽃 모양이 머리카락 사이에서 반짝였어요. 지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속삭였어요. 당당하게 가자. 민호가 데리러 왔습니다. 문을 열고 지수를 본 순간 민호는 말을 잃었어요. 지수가 웃으며 왜 이상해?
하고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지수를 품에 살며시 안았어요. 이상하긴요. 너무 예뻐요. 지수는 민호의 어깨에 이마를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 온기가 오늘 하루를 버틸 힘이 되어줄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차에 올랐습니다. 지수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준택 할아버지의 말을 가슴속에서 꺼내 다시 되새겼어요. 당당하게 가요. 제대로 된 어른은 다 알아봐요. 그 말이 작게 울렸습니다. 지수와 민호는 호텔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높은 천장과 반짝이는 조명에 눈이 부셨습니다. 지수는 민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카펫이 깔린 복도 끝에 묵직한 원목문이 하나 서 있었어요. 민호는 지수의 손을 잡은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수는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심장이 귀 안에서 울릴 만큼 크게 뛰었어요. 민호야, 아버님이 어떤 분이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나보면 알아요.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 다다르자 문 양쪽에 서 있던 남자 둘이 동시에 고개를 숙이며 문을 열었어요. 지수는 머리핀을 손끝으로 살짝 건드리며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떤 모욕을 당해도 견디자, 당당하게 가자. 속으로 되새기며 한 발짝 안으로 들어섰어요. 룸 안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 정갈하게 차려진 다과가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도심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지수는 눈을 들어 테이블 상석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었어요. 상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수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털모자도 없었고 낡은 외투도 없었습니다. 흰 머리칼을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깔끔한 슈트를 걸친 채 앉아 있었지만 그 눈빛은 틀림없었어요. 수없이 마주쳤던 눈빛이었습니다. 국밥을 받아들며 환하게 웃던 눈, 지수의 손을 꼭 잡아주던 눈, 당당하게 가요라고 말하던 눈이었어요. 할아버지, 지수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준택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인자하게 웃으며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 알아본다고 했지요? 목소리는 국밥집에서 듣던 그 목소리였어요. 낮고 따뜻한 준택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재빨리 지수의 팔을 잡아 붙들었어요. 이분이 내 아버지셔. 민호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민호를 바라봤다가 다시 준택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장난감 돈을 내밀며 해맑게 웃던 노인, 거스름돈이라며 10,000원짜리를 주머니에 넣어드리던 날, 고기를 잘게 썰어드리던 날들, 국밥집 한 구석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들. 그 모든 장면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어요. 지수가 털어놓았던 말들도 따라왔습니다. 상철 이야기, 위자료 봉투 이야기, 여관방에서 엄마의 레시피 수첩을 꺼내 들던 새벽 이야기.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 앞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꺼내놓았던 거였어요. 지수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창피함보다 더 큰 감정이 밀려들었습니다. 눈물이었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지수 자신도 알 수 없었지만 눈 안쪽이 뜨거워지더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택이 천천히 지수 쪽으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지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국밥집에서 수없이 느꼈던 그 온기였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쥐는 힘이 단단했습니다. 가짜 돈을 진짜 마음으로 받아준 사람을 기다렸어요. 준택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흔들렸습니다. 지수는 입술을 떨며 준택을 바라봤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하나씩 다시 떠올랐습니다. 인생 선배님이라고 불렀던 그 어르신이 바로 준택이었고, 당당하게 가라고 손을 잡아주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수는 소리 없이 웃음이 터졌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동시에 나왔어요. 민호가 지수 곁에 서며 말했습니다.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아버지 정체를 알게 되면 혹시 부담스러워서 나를 멀리 할까봐. 목소리가 낮았어요.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피식 웃었어요. 민호 씨, 나한테 인생 선배님이 계신다고 했잖아. 민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준택을 돌아봤어요. 준택은 모른 척 국물 한 모금을 마시는 신용을 했습니다. 민호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세 사람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긴장으로 팽팽하던 룸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풀렸어요. 준택은 자리를 권하며 지수를 상석 가까운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지수가 앉아 준택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지수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수 씨, 나 오래전에 지수 씨 아버지를 알았다네. 지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젊은 시절에 함께 일한 동료였어요. 나한테는 참 고마운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소식이 끊겼지. 그러다 지수 씨를 만났고 지수 씨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뒤늦게 알게 된 거지. 준택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더군.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마음이. 지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또 차올랐어요. 그러니까 지수 씨가 내 며느리가 돼준다면 그건 나한테도 정말 감사한 일이지. 준택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눈을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어요. 이제 넌 내 하나뿐인 며느리야. 누구도 널 무시하게 두지 않겠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지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는데 흐느낌이 새어나왔어요. 국밥집에서 차가운 물에 밥을 말아먹던 날들이, 빈 가게에 혼자 앉아있던 새벽들이,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털리던 그 치욕스러운 순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지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준택은 말없이 지수가 울도록 두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같이 있어줬습니다. 한참 뒤 지수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준택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국밥집에서 준택이 지수의 손을 잡아주던 것처럼 이번에는 지수가 먼저였어요. 할아버지, 아니. 지수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준택은 그 말을 듣고 눈가를 붉혔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지수의 손을 한 번 더 꽉 쥐었다가 놓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났어요. 호텔 지배인이 들어와 허리를 낮추며 공손하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다른 손님이 오셨습니다. 준택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까까지의 따뜻함이 거두어지고 서늘한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준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배인을 바라봤어요. 들어오라고 해. 지수는 그 눈빛의 변화를 보며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민호도 자리에서 등을 곧게 세웠어요.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웃음소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상철이었어요. 양복깃을 세우고 머리를 반질반질하게 넘긴 채 방 안으로 들어서면서 이미 표정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 전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밍크 코트를 걸치고 핸드백을 팔에 걸친 채 입꼬리를 올리며 방안을 훑었습니다. 오늘 투자 약속이 성사될 거라고 잔뜩 기대한 얼굴이었어요. 상철은 상석을 향해 걸어가다 멈칫했습니다. 시선이 테이블 한쪽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닿았어요. 상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순간 눈이 커졌어요. 지수였습니다. 네가 여기 왜 있어? 상철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어요. 네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냐고. 손가락으로 지수를 가리키며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지수를 보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 저게 왜 여기 있어? 코웃음을 치며 지수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디서 남의 자리에 끼어 앉아 있는 거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목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어요.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은 채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머리핀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가슴이 고요했습니다. 상철은 준택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 여자가 저희 전 식구인데요. 어떻게 이 자리에 들어온 건지. 말하다 말고 상철은 자신도 모르게 말끝을 흐렸습니다. 준택의 눈빛 때문이었어요. 준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차갑고 고요하고 그 안에 무언가 단단히 벼려진 것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상철은 그 시선 아래서 자신도 모르게 뒷목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상철과 전 시어머니 쪽으로 걸어가며 낮게 말했습니다. 두 분 여기 앉으시죠. 상철은 민호를 위아래로 훑었어요. 그러더니 눈을 찡그렸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는데 어디서 봤는지 떠오르지 않았어요. 상철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준택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하신 투자건 때문에 왔는데요. 저희 프로젝트 검토해 보셨습니까? 목소리에 기대감이 실렸어요. 준택은 대답 대신 비서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비서가 리모컨을 들자 방 한쪽 벽면에 스크린이 내려왔어요. 화면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돌려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표정이 느슨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숫자들이 떠오르기 시작하자 상철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도박장 출입 기록이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횟수와 금액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어요. 다음 화면에는 회사 공금 횡령 내역이 올라왔습니다. 거래 명세, 계좌 이동 경로, 서류 위조 흔적까지 정밀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상철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스크린을 보며 영문을 모른 채 상철의 팔을 잡았어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화면이야? 상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화면이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산업 스파이 관련 서류였습니다. 지수 아버지의 회사 기술을 빼돌린 경위, 연루된 인물들의 이름과 거래 내역이 줄줄이 펼쳐졌어요. 상철 옆에 늘 붙어 다니던 상간녀의 이름도 거기 있었습니다. 이건 상철이 입술을 달싹였어요. 준택이 그때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소리를 높이지 않았는데도 방안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가짜 인생 사는 놈들에겐 법의 심판이 딱이지. 전 시어머니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준택 앞으로 다가가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회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여자한테 좀 심하게 한 건 있지만 그건 집안일이고. 말을 이으려다 준택의 눈빛을 보고 멈췄어요.
그 눈빛 안에 자신을 향한 경멸이 담겨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민호가 상철 쪽으로 걸어갔어요. 상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을 돌아 나오려 했습니다. 그러다 발을 멈췄어요. 방문 쪽에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허리춤에 무언가가 달려 있었어요. 강민호 씨가 재벌 그룹 후계자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형사 중 한 명이 상철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저 자료들 이미 검찰에 넘어가 있습니다. 상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민호는 상철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지수 씨 아버지 회사 기술을 빼돌린 것, 공금을 횡령한 것, 그리고 지수 씨한테 행한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돌려받으시게 될 겁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상철은 그제야 민호를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 국밥집에서 정장 상의를 벗어던지고 설거지를 하던 그 남자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재벌 그룹 후계자로 서 있었어요. 상철의 다리가 후들거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살려줘. 한 번만 봐줘. 상철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지수를 향해 고개를 들었어요. 지수야, 나 한 번만 살려줘.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지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상철 앞으로 걸어갔어요. 상철은 지수가 다가오는 걸 보며 뭔가 기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수는 상철 앞에 멈춰서서 한참을 내려다봤어요. 이 사람 때문에 울었던 밤들이 빗속에서 현관 앞에 쪼그려 앉아있던 새벽이 차가운 물에 밥을 말아먹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수는 말없이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상철의 뺨을 세게 쳤습니다. 찰싹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그리고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당신이 망가뜨린 우리 아빠 인생 똑같이 돌려받아요. 상철은 뺨을 감싸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형사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상철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상간녀도 이미 다른 형사들에 의해 건물 밖에서 연행 중이라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상철은 끌려가면서 고개를 돌려 지수를 바라봤어요. 지수야, 제발 한 번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수는 시선을 돌렸어요. 싸늘하게 아무 감정 없이. 전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며 두 다리가 풀려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제발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준택을 향해 매달렸지만 준택은 이미 비서에게 눈짓을 보낸 뒤였어요. 준택은 지수 쪽으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지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수는 그 손의 무게를 느끼며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해서 흘리는 눈물인지 서러워서 흘리는 눈물인지 이제 다 끝났다는 안도에서 흘리는 눈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흘렀습니다. 준택은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낮게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눈물 흘리지 마라. 내 며느리 지수야. 그 말에 지수는 오히려 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어요. 민호가 반대편에서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그렇게 한동안 서 있었어요. 상철은 결국 도박빚과 횡령, 산업 스파이 교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의 회사는 문을 닫았고 재산은 동결됐어요. 상간녀도 산업 스파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수 아버지 회사를 무너뜨린 그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된 거였어요. 전 시어머니는 직접적인 범죄 혐의는 없었지만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뒤집혔어요. 아들의 모든 재산이 동결되자 의지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밍크 코트를 걸치고 시장 골목을 내려다보던 그 눈빛이 무색하게 전 시어머니는 낡은 지하 단칸방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생계를 이어가려면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 골목 어귀에서 폐지를 수레에 싣는 전 시어머니의 모습을 아는 사람은 알아봤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준택은 지수를 위해 친정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줄 법적 절차를 모두 밟았습니다. 산업 스파이로 인해 부도난 회사의 피해를 보상받는 과정이 시작됐어요.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그 모든 것이 정리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가끔 멍하니 앉아있곤 했어요. 국밥 육수를 끓이다가 문득 이 모든 게 시작된 날을 떠올렸습니다. 낡고 해진 외투를 걸친 노인이 문지방을 조심스럽게 넘어들어오던 그 늦은 밤이었어요. 나 돈 있어요. 라며 손을 내밀던 그 손바닥 위에 장난감 돈이 생각났습니다. 그 작고 가벼운 종이장 하나가 이 모든 인연의 시작이었어요. 지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기적은 조용히 왔습니다. 어느 아침 담당 의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수 아버지가 눈을 떴다는 거였습니다. 지수는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려 핸드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민호가 달려와 부축했고 두 사람은 곧장 병원으로 향했어요.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지수가 들어서자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지만 지수를 알아보는 눈빛이었어요. 지수는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온기가 있었어요. 약하지만 분명한 온기였습니다. 아버지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지수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수야 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지수는 그 자리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렸어요. 민호는 아버지를 최고급 병원으로 모셨고 준택은 가장 좋은 의료진을 붙였습니다. 지수는 매일 병원을 찾았어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건네고 엄마 레시피로 끓인 미음을 직접 들고 갔습니다. 아버지는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나아갔어요. 그리고 봄이 왔습니다. 민호의 프로포즈는 거창하지 않았어요. 어느 저녁 국밥집 주방에서 지수 옆에 서더니 조금 삐뚤게 묶인 들꽃 한 아름을 내밀었습니다. 선배, 나랑 결혼해줘요. 가슴 안쪽이 가득 차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래 비어있던 자리가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요. 지수는 꽃다발을 가슴에 꼭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지수를 꽉 안았습니다. 육수 냄새가 배어있는 주방 안에서 두 사람은 오래 그렇게 있었어요. 결혼식 날 지수는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그러더니 머리 장식 한쪽에 작은 핀을 살며시 꽂았습니다. 준택이 시장 골목에서 골라다 준 그 작은 꽃 모양 핀이었어요. 헤어 디자이너 몰래 꽂았지만 뺄 생각은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작은 꽃이 반짝였어요. 드디어 버질로드 입구에 아버지와 함께 섰습니다. 휠체어가 아니었어요. 지팡이를 짚었지만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지수를 보자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수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손을 내밀었어요. 지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앙상하고 가늘어진 손이었지만 지수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손이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걸음이 느렸지만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식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시장 상인들은 한쪽 구석에 나란히 앉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버질로드 끝에서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호는 지수를 보는 순간 눈물을 참으려다 실패했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시선을 위로 올렸다가 다시 지수에게 고정했어요.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지수의 손을 민호에게 건네며 낮게 말했어요.
잘 부탁하네. 민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놓으면서 한참을 놓지 못했어요. 지수는 그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상철은 감옥에서 지수의 결혼 소식을 전해 들었고 전 시어머니는 지하 단칸방에서 그 소식을 들으며 지수에게 퍼부었던 독설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후회의 통곡을 했습니다. 훗날 지수의 저택 거실 한쪽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렸어요. 액자 안에는 2장의 지폐가 나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장난감 가짜 돈이었고 하나는 낡은 10,000원짜리 지폐였어요. 준택이 내밀었던 그 장난감 돈과 지수가 거스름돈이라며 준택의 주머니에 넣어드렸던 그 10,000원이었습니다. 민호가 물었어요. 이거 왜 걸었어요?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잊지 않으려고. 내 소중한 인연의 시작을. 창밖으로 봄 햇살이 환하게 쏟아졌어요. 준택과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지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걸어가며 솥에 불을 올렸어요. 엄마의 레시피 수첩은 오늘도 주방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육수가 끓기 시작했어요. 김이 피어오르며 주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수는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시며 미소를 지었어요. 행복하고 따뜻한 아침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중국의 사상가 묵자는 평생 한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애인자, 인항애지, 이인자, 인항이지.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면 반드시 그 마음이 돌아오고, 사람을 이롭게 하면 반드시 그 이로움이 돌아온다는 말이었어요. 오늘 이야기 속 지수도 그랬습니다. 자신도 가진 것 하나 없는 처지에 낯선 노인의 가짜 돈을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작고 소박한 진심이 결국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가끔 묻게 됩니다. 이렇게 착하게 살아서 뭐가 달라지냐고 하지만 진심은 반드시 진심을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 속 작은 따뜻함이 언젠가 반드시 더 큰 온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심성 고운 지수씨와 치매할아버지 준택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하루에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